오늘 살펴볼 책은 AI 버블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저는 투자 관련 책으로 오인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AI 산업의 전반적인 과장 풍토를 경계하는 책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책들 오쏘가 가끔씩 다루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저자인 아르빈드 나라야나는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이자 정보기술정책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공저자인 사야시 카프루는 역시 프린스턴 대학교 정보기술정책센터 연구원입니다. AI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분류하지 않고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확하지 않은 논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AI에게 잘 되는 부분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종류의 AI에게 넘겨서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대출자들을 평가하는 AI와 챗 GPT는 전혀 다른 종류의 AI입니다. 작동 방식도 다르고 따라서 각각의 한계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안면 인식 AI와 범죄 예측 AI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AI입니다. 그러나 같은 카테고리로 묶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AI의 범주가 너무 커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 활약하는 AI들조차도 각자의 작동 방식과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저자는 AI를 크게 예측, 생성, 관리형 AI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예측형 AI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본질적으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개의 경우 예측하는 AI는 사회 통제의 의도와 연결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저자들은 신중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형 AI, 예컨대 콘텐츠 조정 AI의 경우 기술의 실패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의 실패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 세 가지 AI들을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오쏘는 예측형 AI와 관리형 AI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폐렴 환자의 결과, 즉 합병증이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AI가 정확하게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는 천식 환자들이 오히려 폐렴에 따른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는 걸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AI 모델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적용하게 된다면 폐렴 환자 중에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위험으로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시작부터 중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오히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미리 방어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변수관의 구조를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형 AI가 어느 때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올스테이트라는 보험사가 예측형 AI의 작업에 근거해서 미국 메릴랜드주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 후에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오른 집단은 62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령자들은 보험 쇼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높여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확률이 적다고 AI가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가 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 패턴이 약한 집단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부당하다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이 AI의 사용을 거절하였지만 다른 10개의 주에서는 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AI는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들의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회사도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은 62세 이상의 소비자들만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지원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AI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AI가 그저 일을 더 잘했던 직원들의 데이터를 보아하니 사진의 이미지에 착고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을 했다면 이것은 엉뚱한 거를 분석한 것이죠. 그리고 이 트릭을 우연히 발견한 지원자는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그저 이미지 조작으로 입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측형 AI의 개발자들은 AI를 인간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AI가 결론을 내렸을 때 인간이 그걸 보고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률이 굉장히 높은 AI들도 존재를 합니다. 90%가 막 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할 때 쓴 데이터를 평가할 때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미 그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데이터들에 최적화되어서 그 데이터로 시험을 하면 좋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의학계의 경우 무작위 대조시험을 많이 사용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것 말고는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학 분야의 학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측에 대한 경쟁 대회가 있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 평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일단 모델의 예측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다른 데이터로 평가를 해보면은 이 예측 AI 모델들의 성과가 형편없다는 것이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자들이 제출한 논문들의 경우 이런 오류가 많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훈련한 데이터를 미래 예측에 쓰는 오류도 존재를 하지만 한 집단이나 지역에서 훈련한 모델을 다른 집단이나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땅이 크고 지역별로 범죄의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학습한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했더니 고위험 집단으로 구별된 사람 중에 겨우 10분의 1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 미국에서 많은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구금되었다는 것입니다. AI의 판단에 의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예측하는 AI인데 빈곤층 부모들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AI 관련 논문들의 연구 결과들이 재현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원래 과학 논문들은 동료들의 엄격한 검증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AI 분야의 논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현에 실패한 연구들이 오히려 재현에 성공한 연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되는 등 이 시스템이 망가진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개발한 기업의 경우 아예 공개를 안 합니다. AI가 잘 작동하는지 공개를 하지 않을 뿐더러 외부 평가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AI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혈액 한 방울로 수많은 병들을 진단할 수 있다고 이름을 널리 알린 타라노스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엄청난 돈들을 빨아들이다가 결국에 그러한 기술이 없음이 들통나자 해산에 이르게 된 사건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언론사들은 여러 여건상 이런 내밀한 사정을 파헤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느리게 집중해서 파고들 수 있는 탐사 보도할 수 있는 기자들이 필요한데 1년에 10명의 기자들에게만 지원하는 퓰리처 센터 같은 곳들이 여러 개 필요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자는 AI가 예측에 실패하는 이유도 알려주고 있지만 인간 사회의 많은 일들을 예측하는 것의 근본적인 어려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AI에게 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요지인데 이 부분은 오소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조정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조정 AI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추천을 하고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셜미디어를 구축하는 기술적 기반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조정 AI가 더욱더 그 기업에게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의 조정은 때로는 실패해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는 콘텐츠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미개발 국가들의 경우 이런 직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중독적인 내용들, 폭력 사태를 유도하는 콘텐츠들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조정 AI가 되었든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었든 그 뒤에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21세기의 디지털 공공광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기업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영향을 뛰어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플랫폼 관리에 관한 권한은 현재 기업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만 가지고 있고 책임은 그냥 사회 각 구성원들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물론 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인지하고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어느 지점을 우리가 수정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은 콘텐츠 조정의 기준이 되는 정책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영향력 있는 플랫폼들은 죄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기준의 정책을 세우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그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가능한 발언과 가능하지 않은 발언을 이 정책과 그 정책을 따르는 AI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AI의 성능이 좋은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의 수립에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정확히 말하면 정책 그 이상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논의와 숙고가 중요하다. 그런 논의와 숙고가 더 필요하면 했지 덜 필요하지는 않다.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다.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내리는 중요한 콘텐츠 조정 결정, 그 중에서도 특히 추후 결정의 선례가 되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정으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보다 교수, 언론인, 법조인 같은 일부 국가의 엘리트로 구성된다. 사실 소셜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얘는 외부에서 받는 압력들입니다. 인도는 유튜브에 압력을 가해서 인도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BBC 다큐멘터리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터키에서는 대통령 선거일 전날에 반대파 지지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조치를 트위터에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주 정치적인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사회 참여자들 또한 그런 노력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압력 말고도 기업 내부적으로 욕심을 잘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그 플랫폼에 오래 잡아둘수록 좋습니다. 자극적인 저품질의 콘텐츠들이 넘칠 수 있는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마크 저커버그는 콘텐츠 조정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콘텐츠일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해로운 허위 정보는 대개 금지되는데 직접적으로 해롭지는 않아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또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참여 패턴이라고 불렀다. 문제 있는 콘텐츠의 증폭을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다니 플랫폼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음흉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사람들이 스스로 보상받으리라 예상하는 대로 행동을 조절하는 매우 인공적인 환경이다. 따라서 참여 패턴이 어떤 형태든 그 패턴은 설계와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콘텐츠 조정 AI의 한계는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페이스북의 임원이었던 라비 이에르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들도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콘텐츠 조정 AI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조정 AI의 성능도 물론 발전하면서 콘텐츠 조정의 쉬운 부분들은 인간 조정자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끊임없이 콘텐츠 조정의 어망을 피해가려는 사용자들과 싸우는 작업은 계속 어려운 작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기는 한데 The My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 AI 업계에 과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주체는 연구자들과 기업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주체 모두 관심과 투자가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AI의 성능을 과장할 유인이 충분합니다. 사실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본인들의 성취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또한 과장에 대한 유인이 충분합니다. 언론의 이름을 알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입니다. 하여간 이 모든 이들의 실수 혹은 욕망이 산출하는 과장된 홍보 내용이 언론을 타게 되는데 여기서도 필터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언론인들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여과 없이 내용을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 과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 추정치에 관해서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언론 매체들의 재정이 부실해지면서 클릭을 유도하느라 바쁘고 아무리 기자가 열정이 있어도 심층 취재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잠재적 혹은 현실적 광고주들인 기업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요. 하여간 여러 이유들로 인해 언론을 통해서 과장이 증폭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과장 광고에 잘 넘어가는 인지적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 AI에 대한 과장된 광고의 범람에는 다른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AI 공동체는 여타의 과학자 집단과는 다르게 과학적 이해에 포커스를 크게 맞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컴퓨터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과감하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들은 과학적 이해에 힘쓰기보다는 데이터 세트 상의 성능 향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 즉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만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성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AI 공동체의 전반적인 풍토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AI 구축에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더불어 이 AI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AI의 작동 방식에 대해 노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정확도에 대한 조사 정도는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AI에 관한 장기적 전망, 초지능 담론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옥소는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종 이 주제를 다루기도 했고요. 개인들이나 연구자들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이게 또한 현재에 대한 인사이트도 주기 때문에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장기적 담론에 눈을 돌리게 하는 정치적 의도도 존재를 하는 듯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자원의 투입이 현재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주장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 앤 애큐러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AI에게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물었다고 하죠. 그러면 AI는 처음에 3개의 답을 내놓게 됩니다. 고양이, 개, 사자입니다. 이때 탑 앤 애큐러시가 3이면 만점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3번의 시도 중 하나만 맞춰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탑 앤 애큐러시가 5이면 더 쉽습니다. 5번 중에 하나만 맞추면 만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평가 점수만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성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트릭에 가까운 것이죠.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범죄를 예측하는 AI의 성능을 측정할 때 범죄를 예측한 날의 전날 혹은 다음날에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 범죄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든지 성적을 좋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내전 예측에서는 평상시에는 사실 평화로운 매일매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늘 평화스러운 날들이 계속된다고 예측하기만 해도 99%의 정확도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AI의 성능이 꽤 좋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AI에 관한 과장이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일반 대중은 대중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돈을 따내기 위해서는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편법에 가까운 방식을 써서 AI의 성능을 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를 합니다. 포인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AI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AI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자의 해법 중에 하나는 규제입니다. 규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주장을 하는데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듯 합니다.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있는 법이다. 관련된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수익에 따라 움직인다. AI의 몇몇 피해는 해당 기업의 평판 손상으로 이어지므로 기업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다른 피해들은 간접적이거나 너무 많이 퍼졌거나 기업과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어서 기업의 관심 밖에 있다. 다시 말해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유해한 발언과 모욕적인 대응은 초창기 언어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폐해였다. 이는 사용자들이 챗봇에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 같은 기업들은 그 문제를 억제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생성형 AI로 인해 예술가들이 직면한 소득 상실과 교사들이 낭비하게 된 시간은 기업의 결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기업으로부터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기업이 사업을 해나가다가 야기하게 되는 피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는 규제가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일반적으로 기술 발전에 뒤처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보기에는 AI의 기술적 원리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 수정헌법 1조는 온라인 검열과 증오 발언을 다룰 수 있는 원칙으로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세기 전에 세운 원칙이 현재에도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자들이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매우 유능하고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전문가들의 숫자가 부족한 문제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이 꼭
AI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의 규제 포획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기업을 위해 일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자신들의 사업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AI 기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자고 주장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의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면허 발급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2020년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요청하였는데 이게 본인들이 이미 만족시킨 요건들 범위 안에서 규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포획은 규제 당국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할 때 그리고 자금 부족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너무 강한 규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합니다. 미국에서 금주법 시행이 되었을 때 암시장을 키우는 폐해가 있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AI 분야에서는 면허 발급 같은 제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I 버블이 온다의 내용을 오쏘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AI의 과장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후반부가 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한계, 규제에 대해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산업 비판서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관한 러다이트적인 반대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에는 항상 명암이 있는 것이고 명은 명대로 인정하되 암은 잘 관리를 하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장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